안녕하세요. 본치안의 원장 이뭉진입니다. 오늘은요, 현대 표준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라든가 혹은 통합 치료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 극복에 현대 표준 항암 치료의 어떤 통합 내지는 또는 대안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확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 본론 들어가기 전에요, 대식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저번에 이제 M1형 대식세포와 M2형 대식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대식세포가 인터페론하고 LPS라든가 혹은 GNCSF, 이거 저번에 제가 플레임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하면 M1형 대식세포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활성화되는데, 요 M1 대식세포는 염증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 작용하고 또 항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H1 반응인데, 여기 뭐냐, 보조 T세포 중에서 보조 T세포 2가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보조 T세포 1에 반응하고요. 요게 보조 T세포 1으로 반응하면 바로 살해 T세포가 활성화시키거든요. CTL이라고 세포 독성 T세포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게 해야, 활성화돼야 이제 암세포를 갖다가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원 제시도 하고 조직 손상도 일으킨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식세포가 또 여기 같이 인터루킨 4라든가 인터루킨 13, 10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MCSF 아니면 TGF 베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로 M2형 대식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 M2형 대식세포는 먼저도 얼핏 얘기했지만 일단은 항염증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 제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양 촉진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H2를 반응하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 또 조직 복구, 그 다음에 혈관 신생, 세포의 기질, 요런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종류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걸 받으면 암이 되게 악화되고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저기 심내축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왜냐면 우리 한방에서 심내동원이라 그래갖고요. 어떤 마음의 번뇌라든가 뇌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동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계통이 같이 반응하는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를 심내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내축에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이 되면 어떻게 바람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정신과 육체의 어떤 상관관계, 그래서 심신상관관계거든요. 요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심신상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는 구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뇌의 번뇌라 그러고 마음의 갈등이라 그러죠. 그래서 심내 이제 동원인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뇌에는 보면은 뇌 그 생명내 부분에 뭐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호르몬 조절 중추이기도 하고 자율신경 조절 중추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름대로 영향이 가게 되면 일단은 호르몬적으로 뭐 부신 피질과 수질이 있는데, 부신 피질에는 코르티코이드, 요거 당질 코르티코이드라 그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신 수질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얘네들이 자극을 받고요. 또 신경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중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과긴장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수면장애라든가, 그 다음에 생체 리듬에 혼란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신피질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그 자극을 받게 되어서 분비가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기능이 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긴장이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너무 긴장하거나 그러면 교감신경이 과긴장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또 장애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또 어떤 자율신경계 조절이 또 면역세포 조절, 교감과 부교감 간의 어떤 상호 기량작용에서 면역세포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당연히 혈관 수축이니 뭐 이완이니 요런 조종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장 지배하기 때문에 식욕 저하라든가 또 신진대사 저하, 여러 장기 기능 부전 등의 어떤 전화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수면장애 잠 못 자고 그러면 생체 리듬이 혼란이 오게 되면 또한 요런 기능들이 혼선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면역력을 저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생명 조절 기능들을 와해를 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명 주체 조절 능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암 발생이나 재발 전이를 促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요거 되게 그림은 간단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요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요. 또 육신적으로도 신체적인 스트레스들 많이 받으면 또 결국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프로토콜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너무 지나치긴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피하고 혹사를 시키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생 오피드 향상법 요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이 오피오이드가 뭐냐면 원래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특히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양귀비 씨앗에 나오는 그 마약성 제품인데 그거는 이제 밖에서 이제 보급하는 거니까 외생인데 그거는 위험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상황 아닐 때 빼고는 많이 억제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게 내생 오피오이드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요거를 향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깅이라든가 혹은 또 기공수련이라든가 또 온천 그 다음에 또 우리 명상이라든가 또 우리 침구 치료 침이라든가 또 뜸 같은 거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 또 한약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몸속에 있는 내생 오피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타 엔돌핀이라든가 혹은 엔케팔린 같은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활성화를 해서 결국은 몸을 갖다가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어떤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암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들을 정도로 통증이 되게 심해지는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다가 이제 실천을 하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또 어떤 응급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저쪽 표준 치료 이런 방법에서는 잘 실행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꼭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억제는 혈관 신생을 막아야 된다 하고 이게 뭐냐면 암이 자꾸 증식하려면 혈관이 자꾸 보급이 되게 되면 영양이 자꾸 이제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더 증식되거든요. 그래서 암 억제를 하려면 혈관 신생을 억제하게 되면 어떤 증식이 엄청 방해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게 바로 또 황금의 바이칼린, 그 다음에 레스페라토롤, 알로에라든가 여러 가지 레스페라토롤 들어가 있는 그 생약성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메티딘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 시메티딘이 뭐냐면 위에 위산과다라든가 위장약이거든요. 위산과다라든가 혹은 헬리코박터 파이로기균 같은 것들에 의해서 궤양성 위염 같은 거 생겼을 때 쓰는 약인데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니트록솔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혈관 신생 억제에 관여하는 약물들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처방을 조합을 할 때 선택을 하면서 암 치료에 어떤 전략을 짤 때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줄기세포, 암에는 암줄기세포가 또 되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암줄기세포를 촉진하는 게 이 CMYC이라는 어떤 유전자 신호인데요. 요 유전자 신호가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를 하냐면 되게 많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익을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익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유전자 전사도 해주고 단백질 합성, 또 마이크로 RNA, 그 다음에 세포 접착, 세포 골격, 그 다음에 기타, DNA 또 기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DNA 복구라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번역, 또 대사 조절, 또 세포 주기 조절, 세포 증식 주기 조절,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은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그 텔로미어라는 그 유전자 맨 끝에 보면 구두끈의 어떤 그 끈이 이렇게 풀어지지 말라고 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뭐 그 돼 있는 끝부분이 있죠. 그걸 텔로미어 부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유전자 DNA가 외부에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얘가 분열을 거듭하게 되면 좀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세포 분열이 정지가 돼서 세포 노화나 세포사로 결국은 귀착이 되는데, 특히 요거를 갖다가 이제 텔로미어 단축 현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단축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반대로 이 길게 하는 그 텔로머레이스 활성 항진이라는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갖다가 촉진하게 되면 텔로미어의 재생에 의한 세포 분열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의 불멸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로 이제 이거를 항진시켜 주는 게 바로 텔로머레이스 RNA 요소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스 역전사 효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를 촉진시켜 주는 게 바로 CMYC이라는 어떤 그 유전자, 어떤 줄기세포 촉진 유전자거든요. 바로 요거를 억제를 하게 하는 게 바로 푸테로스틸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벤다졸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니트록실린, 조금 아까 나왔던 요거가 또 이런 억제작용.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좀 봐줄 약물입니다. 이런 줄기세포 이 CMYC를 억제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푸테로스틸벨 이렇게 했는데, 요거 제가 뭔지 모른다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요 스틸벤은 나오는데 벨은 없거든요. 아마 벤의 오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푸테로스틸벤은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또 항암 억제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었냐면 바로 블루베리 속에 있는 그 성분이거든요. 요게 성분이 어떤 기능이 레스베라토르라고 좀 비슷한데, 이 레스베라토르는 생체 그 어떤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생체 활성률이 좀 훨씬 더 떨어지는데요. 이 그 블루베리 속에 푸테로스틸벤이 기능은 레스베라토르하고 같은 효능, 비슷한 작용을 하고 더 좋은 작용을 하는데, 활성은 얘가 더 생체에서 더 쉽게 흡수되고 또 활성작용도 더 크기 때문에 레스베라토르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얘가 더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은 또 지나친 세포 분열 증식을 막아야 된다고, 이제 세포 분열 증식 기본 멈출 줄 모르는 세포 증식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증식에 보면 증식 자극이 오게 되면 CYC, 사이클링 뭐 이런 그 단백질인데요. 또 CDK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RB라든가 또 E2F라든가 뭐 EEF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증식 관련 유전자가 이제 전사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분열 주기가 돌아가는데요. 일단은 G0에서 또 DNA 합성이 이루어지는 S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2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M1기라는 게 있고요. 또 G1기라는 게, 요런 게 있는 게, 요런 어떤 과정을 반복하는 게 세포 주기거든요. 근데 기존에 보통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라는 1세대 항암제들이요, 전부 이것 중에서 어딘가의 과정을 갖다가 차단을 해서 세포 분열 증식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기전을 가진 그 항암제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어떤 암세포만 그런 어떤 세포 주기를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상세포도 많이, 특히 세포 분열 증식이 빠른 정상세포도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포 독성 항암제의 어떤 한계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이렇게 억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CDK 억제 인자가
D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비타민 D라는 어떤 D3는 비타민 D 중에서도 또 어떤 활성 물질이거든요. 어쨌든 비타민 D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먹게 되면 바로 이 CDK 억제 인자가 바로 이제 프로테인 21 CIP1이라는 어떤 그런 건데요. 얘가 발현이 항진이 되면서 바로 이쪽 세포 분열 주기를 증식하는 거를 억제를 하게 해서 세포 분열 증식을 막는다는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이 하나 있어서 좀 보시라고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암흑제 하는데 그 구충제가 이제 되게 유명하게 한때는 시대를 많이 이렇게 알려졌던 때가 있는데 구충제의 종류가 좀 많이 있어서 헷갈릴까봐 일단은 펜벤다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펜벤다졸은 개, 고양이, 소말 등의 동물 구충제거든요. 얘가 세상에 한번 좀 떠들썩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벤다졸은 인체용이고요. 또 알벤다졸, 그 다음에 플루벤다졸, 요거는 이제 사람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요, 요 세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동물이니 뭐니 어느 면에서는 요 사람 구충제가 더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는 요거가 많이 알려짐으로 해서 이게 품귀 현상, 사재기하고 막 품귀 현상이 났다는 일들이 있는데 꼭 여기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얘들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암 예방과 극복에 있어서 현대 표준 항암 치료의 어떤 대안 또는 통합 전략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첫째는 암의 어떤 대부분 한 80% 이상에서 한 90%, 그러니까 선천적인 유전적인 어떤 거 빼놓고는 5% 미만의 어떤 유전적인 거 빼놓고는 보통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인의 삶과 연관된 모든 나쁜 생활 습관과 또 나쁜 환경의 어떤 독소라든가 상황이 누적분이 생명 주체 조절 능력의 어떤 감당 한계를 넘어선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반응 기전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생활 습관병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끝판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암은 걸렸다 하면 일단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원인 제공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원인 제공하지 않는 적절한 어떤 바른 생활 습관과 또 바른 환경 개선 등 어떤 환경 개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주체 조절 능력은 제가 얘기했던 생명의 삼보, 바로 우리 한방에서는 정기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기혈수라 그러는 것도 하거든요. 얘네들이 순환들이 잘 되고 작용도를 잘 해줘야 결국은 어떤 주체 조절 능력이 향상이 왕성할수록요, 병은 점점 멀어지게 돼. 뭐 외부에서 감염병도 없어지고 내부 신체 어떤 대사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거를 향상시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 뭐 음식도 있을 거고 약물도 있을 거고 양약도 있을 거고 한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통합적으로 토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가장 치료의 주 메인 무기로 삼고 있는 바로 척추 교정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생명조절 통합치법이 바로 척추 교정인데, 특히 이제 통합적 척추 교정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통합적 척추 교정의 효과라든가 어떤 경추 교정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저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적인 척추 교정의 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물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원시 단세포 생물세포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직립보행 동물로 인간이 진화하기까지 생물학적으로 약 38억 년의 생물학적 진화 역사가 걸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진화의 역사 과정 중에서 점점점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직립보행 동물이 인간으로 오기까지 이 어떤 과정 속에서 획득되고 세팅되어 온 직립보행 동물에 걸맞게 세팅되어 온 모든 생리 조절 기능이 여기에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척추를 갖다 바른 생활 자세를 하지 못하든가 체형 부정열이라든가 척추의 어떤 바른 자세 유지 생활을 못하게 되면요, 이 38억 년의 어떤 긴 세월 동안에 생물계의 진화 속에서 얻어낸 그 몸의 조절,
그 자동 조절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정말 명의거든요. 그 의사가 맥을 못 추게 만드는 그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생명 조절, 나의 어떤 자생 능력적인 생체 조절하는 생명 조절 어떤 주체 능력이 자세 부정렬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깨지게 되면요. 전기신이니 기혈순이 경락이니 뭐 신경이니 혈액이니 림프액이니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계통 조절이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세포 셀 시그널링 시스템이니 또 생체 매트릭스 시스템들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총체적인 그 어떤 생체 신호들이 뭐라 그럴까 그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척추가 이제 부정열이 생기게 되면 또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신경들이 나는데 신경들이 찝히게 되면 근육 조직들이 찝히고 근막 조직들이 찝히게 되면 결국은 모세혈관 그 순환들이 안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소순환 장애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산소 쪽으로 토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거와 별 다름없이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본적인 어떤 체형 자세라는 거, 이게, 근데 이것들을 되게 간과들을 해갖고요. 하루하루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무너져서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지금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별히 좀 제가 강의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암 공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암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 암치료 병원을 갖다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 너무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맞아서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암이 생기기 이전에 전 단계의 어떤 길목에서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뭔가 그거를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어떤 통합적인 척추 교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미리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거 이상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제가 못 봤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교정의 매니아가 되고 주로 교정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되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암은 진단될 수 있는 콩알 크기 보통 한 15개에서 암세포가 15개 정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콩알 크기가 되면 이미 먼저도 얼핏 얘기했지만 1, 2%의 암줄기 세포가 존재한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암도 이제 전이성이 있고 전이성이 없는 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전이성의 암의 경우는 이미 깨알 크기일 때, 그러니까 콩알 크기가 돼야 발견이 되는데 깨알 크기일 때 암세포 한 400만 개 정도가 뭉친 덩어리인데 그때부터 벌써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발견된데 콩알 크기만 발견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존재는 검사상으로는 지금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 덩어리 조직들을 구성하는 그 암세포들의 또 다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암세포들이 단일 어떤 종류만 막 폐암이라 그러니까 폐암 하나의 세포만 조종되는가 거기 중에서도 또 아롱이다롱이 다양한 특성들, 대사 특성이라든가 어떤 성질들을 가진 그 세포들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성분만으로 얘네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놈은 그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더 독해지면서 이제 또 어떤 진화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이 또 안 되는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수술 방사선, 세포 독성 항암제라든가 1세대 항암제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분자 표적하는 항암제 2세대 항암제이고요. 그 다음에 면역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듣고 또 그 다음에 카티라는 어떤 그 암 치료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 치료가 아닌 좀 카드 돌려막기식의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한 어떤 대증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치법, 우리 한방에서는 그런 대증 치료법을 표치법이라 그러거든요. 근본 치료하는 걸 본치법이라 그러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치료는 어쨌든 그 카드 돌려막기식의 급한 불 끄기에 바쁜 그 표치법에 적합한 어떤 대학병원 치료 방식이 전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암을 근본적으로 제압하기는 역부족하다는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암을 제압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드리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또
또 치료 비용이 또 일반적으로 비싸잖아요. 특히 이 카티 같은 거는요, 뭐 3억, 5억이 아주 초고비용이 들고요. 이런 1세대, 2세대 이것도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한 6, 700 내지 뭐 7, 800 그 사이대들 또 양에 따라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평균 한 5, 600은 드는 이상은 들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고비용 대비 또 성공률이 그나마라도 뭐 100% 끝까지 근본 성공률이 100%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낮은 성공률이 이라는 어떤 사실,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포 독성 부작용으로 낮은 삶의 질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의 종류도 많고 또 1, 2% 그 암줄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약제 다제내성이 반드시 100%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제내성이 생기면 그거를 다제내성을 막으려고는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항암제 한번 개발하려면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비용도 보통 한 수천억 정도 들거든요. 수백억 이상 수천억 정도. 이런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안 내지는 통합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요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약 재창출을 통한 그 의약품 활용을 통해서 암 치료를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먼저도 천연물 복합치료제 다중표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가 드리는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개발된 신약 재창출을 통한 약품의 항암 치료 활용은 기본적으로 그 약성분에 대해서 이미 임상독성 시험이라든가 어떤 임상적 안정성 연구들이 이미 다 마쳤을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대개 또 특허기관들이 옛날에 개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특허기관들이 끝난 양약들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그 다음에 비용이 초저비용으로 암치료에 활용될 수 있고요. 또 활용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활용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계적인 임상 연구 자료가 부족한 것은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약제의 어떤 효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제약회사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 얘기 들어갈게요. 일단은 인류 암의 극복이라는 인류 공용의 대국적인 목적보다는 오로지 암 치료에 특효를 지닌 인공적인 단일 화합물 성분, 이걸 모노컴파운드라 그러거든요. 이런 어떤 신약 물질이나 치료법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고 또 FDA의 허가를 받아야 전문의약품으로 인정받고 그래야 이제 사업성이 생겨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의 제도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지만 이쪽에는 임상 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연구를 구체적으로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가성 대비 유효성과 공익성이 크더라도 신약 재창출된 암치료 의약품에 대한 임상 연구나 홍보와 로비에는 한 푼도 제약회사가 쓰질 않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어서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자연 신약 재창출된 어떤 그 약품의 그 암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결과 연구 논문이나 근거 자료가 자연스럽게 부족하게 되겠죠. 그렇게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암치료 병원이나 혹은 암치료 의사들에게 비주류로 취급되고 마치 사이드의 그런 비주류, 마치 한약을 갖다 비하하는 것처럼 비주류로 취급되거나 아예 그냥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됨으로써 고비용 대비 원천적인 암 치료의 한계와 내성 및 부작용의 문제가 엄청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치료 고비용 대비 성공률이 낮은 대증 치료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하는 현대 표준 항암 치료 방법들이 유일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졌다는 논리 명분 하에 정당화되고 의료제도 혜택에 자리매김되어 인정받게 된 것,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치 표준이라는 어떤 말을 갖다 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에서 당당하게 논리 근거를 가지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같이 앞에서 봤던 허점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다시 한번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사실 재창출된 신약들의 암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검증, 어떤 임상적인 검증이라든가 혹은 연구자료, 어떤 논문들 같은 거는요, 이윤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제약회사나 개인 병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또 할 일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전문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영하는 어떤 병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데서 오히려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임상 데이터를 내주고 통계를 내주고 어떤 이런 작업들을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암치료 효과 대비 표준 항암치료법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공단 지급 비용과 또 신약 재창출 활용 약물 중 어느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또 암치료에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이 더 진짜 유리한 것인지를 명확히 좀 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쇼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일단은 천연물 치료제 중에서도 어떤 유효 성분만을 갖다가 이제 뽑아서 먹으면 암 치료의 어떤 효율이 더 높게 억제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암이 악화되었대요. 근데 다시 이 악화된 암을 다시 그 유효 성분만 먹는 게 아니라, 다시 예를 들어서 레스베라트롤 같으면 그게 알로에에 많거든요. 여기 유효 성분만을 뽑아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스베라트롤만 축출한 어떤 보충제라든가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알로에 자체 전체를 먹는 게, 다시 그럴 때 먹었을 때 오히려 그걸 바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천연물 복합 성분을 통째로 복용하거나 먹었을 때 다시 암치료 효과가 개선되었다는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끔 요새 보충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마음에 좋다는 보충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 좀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아드려 보고요. 예, 오늘 암에 대한 어떤 치료 제안은 이 정도 해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학병원 같은 데서 해주는 항암 어떤 표준 치료법의 한계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드리고요. 또 그거를 대안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제안도 드렸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널리 좀 인식이 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